2월 24일 금요일 당신의 클래스를 높여드리는 아침. 상암동 클래스. 안녕하세요. 이가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하은입니다. 네, 오늘 수도권과 충청, 광주, 영남 등지에서요. 초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또 오후에는 전남, 부산, 제주 등 남쪽으로 공기가 더 탁해진다고 하니까요. 외출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 늦은 오후부터는 동해안에 눈이나 비 소식이 있습니다. 산간에는 꽤 많은 눈이 쌓일 수 있다고 해요. 네, 매일 본방사수 인증샷 올려주신 분 두 분을 뽑아서 저희가 영화 관람권 드리고 있습니다. 요새 영화 티켓 잘 받았다고 그 받으신 영화 티켓을 또 인증해 주신 분들이 있는데요.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어제 당첨자 두 분 자막으로 지금 나갑니다. 와, 먼저 목단 1214님. 어느 순간부터 아침밥 먹으면서 시청하게 됩니다. 빠밤, 도시락, 잼나고 고마워요 라고 해주셨고요. 이어서 경희고님. 이홍조 캐스터가 최근에 인사할 때 이 수어 인사 같이 하고 있잖아요. 네. 딱 알아차리시면서 오호, 이제 수어가 일상 언어가 되길이라고 말씀 남겨주셨어요. 이용식 캐스터가 약간 일부러 설명 안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안녕하세요를. 이걸 알아차리시다니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 뽑습니다. 상클 1시간 생방송 보시다가 어느 장면에서든 TV 화면 사진 찍어서 여러분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해시태그 샵 JTBC, 샵 상암동 클래스 달아주시는 것 잊지 마세요. 네, 그럼 오늘부터 주말 날씨까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민지 기상캐스터. 제가 가족끼리 이제 주말에 이렇게 나들이 가려고 했는데 또 미세먼지가 걱정이에요. 네, 주말을 앞두고 날은 온화하지만 국외 스모그 유입으로 오늘까진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다만 오늘 오후부터 먼지가 해소되면서 주말에 나들이 하기에는 큰 무리 없겠습니다. 동해안은 내일까지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늘까지는 서울을 포함한 대부분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 예상되고요. 인천과 경기 북부는 오전에, 전남과 제주는 오후에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한편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무척 건조한데요. 오늘 오후부터 내일까지 강원 영동에 최대 15cm의 눈이 내리면서 건조특보는 해제가 되겠고요. 경북 동해안과 제주에도 눈이 확대되면서 최대 8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와 달리 아침에도 영하권에서 벗어나서 종일 영상 기온을 보이겠고요. 내일 아침은 오늘 밤 찬바람이 불어오면서 다시 영하권으로 내려가겠습니다. 현재 대전 영하 1도, 창원 6도에 머물고 있고요. 한낮에는 대전, 전주 11도, 부산 14도가 예상됩니다. 주말 내내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고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변덕스러운 날씨에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생방송 상암동 클래스 네이버와 유튜브 JTBC 뉴스 계정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크라이나 침공, 러시아가 침공한 지 1년째 되는 날입니다. 잠시 후에 러시아 출신 벨야코프 일리아 수원대 조교수와 함께 깊이 있게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금요일 도로 상황 어떨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나와주세요. 하루만 지나면 즐거운 주말입니다. 고속도로와 서울시내도로 모두 주 후반으로 갈수록 출근 정체가 심하지 않아서 오늘 출근길 상황 비교적 괜찮은데요. 지금은 그나마 강 따라 이동하는 길이 막히면서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행주대교에서 여의도를 거쳐 동작대교까지 가는데 55분,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행주대교에서 원효대교까지 가는데 43분 정도 필요합니다. 용인이나 성남에서 서울로 가실 때 분당수소로 많이들 이용하실 텐데요. 청담대교 쪽으로는 수서 나들목 부근에서만 정체고요. 용인-서울선 서울 쪽으로는 서수지 요금소 부근 꽉 막혀 있습니다. 경부선 서울 쪽으로는 도심 구간인 달래내 고개부터 반포까지 더딘 흐름 이어가고요. 반대 부산 쪽으로는 잠원과 신갈 주변에서 주춤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일순환선 경기서 쪽 판교 방향으로는 계양과 조남 부근에서 밀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경기 동쪽 판교 방향으로 구리에서 송파까지 가는데 38분 정도 걸립니다. 안전띠 착용도 잘해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딱 1년, 러시아가 대대적 공세를 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 동의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보고됩니다. 표결은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배우 유한 씨가 대마에 이어 프로포폴도 양성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미국에서 살인사건을 취재하던 방송기자가 범인에게 총을 맞아 숨졌습니다. 머니클래스, 세금 낼 돈 아낄 수 있는 만능 계좌 ISA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요. 상클라이프, 북아프리카의 진주, 모로코로 랜선 여행 한번 떠나보시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오늘로 꼭 1년이 됐습니다.
이때를 계기로 러시아가 대대적인 공세를 펼칠 거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의 시민들은 국제사회의 지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러시아의 전쟁 범죄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키이우 현지에서 홍지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화로운 키이우 시내 거리,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들립니다. 현지 시간 23일 오전 11시 30분,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시 일대에서 공습경보가 울렸습니다. 시내 경보는 약 30분 만에 해제됐지만 키이우 외곽에서는 방공망이 한동안 가동됐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전쟁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키이우 시민들에게 공습경보는 일상이 됐습니다. Молюсь Богу за те, щоб лягаю і встаю, і молюся за те, щоб Бог захистив наше небо від ракет летящих, від пуль свистящих, від злого чоловіка.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전쟁 1년을 맞는 오늘 러시아군이 50만 명의 병력을 집결해서 대공세를 펼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시민들은 러시아의 침략을 물리치기 위해 국제사회가 무기를 지원해야 한다고 호소합니다. Зброєю, оснащенням, я думаю, взагалі міжнародні партнери, я думаю, що повинні пошвидше нам літаків доставити, Росію демілітаризовувати повністю, навіть коли ми відвоюємо. 유엔은 현지 시간 23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긴급 특별 총회를 열어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촉구하고 러시아의 전쟁 범죄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JTBC 홍지웅입니다. 미국은 중국을 잔뜩 경계하는 모양새입니다. 중국이 러시아 편에 설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은 물론 세계 정세까지 복잡해질 걸 우려하는 건데요. 특히 살상무기 지원에 대한 경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강버들 기자입니다.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중국의 무기 공급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보를 공개하는 걸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1년을 맞아 열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하루 전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내용입니다. 살상무기 공급은 미국이 정한 레드라인, 즉 금지선입니다. We have information that gives us concern that they are considering providing lethal support to Russia in the war against Ukraine. And it was important for me to share very clearly with Wang Yi that this would be a serious problem. 이딴 경고에 중국은 미국의 지시를 받지 않겠다며 불쾌하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我们愿意再次强调中俄的全面战略伙伴关系从不针对第三方。 전쟁에서 고전 중인 러시아가 적극적 구애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이르면 오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100억 달러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s President Biden has said, we will stand with Ukraine in its fight for as long as it takes. 주요 7개국 정상들은 오늘 화상으로 회의를 열고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미국이 중국의 위협에 대비해 대만에 파병하는 병력을 현재보다 최대 4배 이상 대폭 늘리기로 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지 시간 23일 미국 정부가 수개월 안에 대만에 100명에서 200명 규모의 미군 장병을 배치해 대만군 훈련 프로그램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중국 국방부는 중국의 대만 공격과 관련한 각종 추측에 대해 대만 문제 해결은 중국인이 결정할 일이라며 외부의 간섭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의 한 지역 뉴스 방송 기자가 살인 사건을 보도하다가 해당 사건의 용의자에게 총격을 당해 숨졌습니다. 용의자가 곧바로 인근 가정집에 들어가 총기를 난사해 9살 여자아이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홍희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플로리다 올랜도 인근에서 20대 여성이 살해된 사건을 취재하던 지역 뉴스 방송 기자가 현장에서 총격을 당해 숨졌습니다. 기자가 취재하던 살인 사건 용의자가 갑자기 나타나 총을 쏜 겁니다. 현장에 있던 촬영 감독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Deputies located two men who had been shot in or near a vehicle. They are a News 13 reporter and photographer
who were on the scene to cover the homicide from this morning. 용의자는 곧바로 인근 가정집에도 침입해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집에 있다 9살 소녀가 사망했고 아이의 어머니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에 체포된 용의자는 19세 흑인 남성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 용의자가 몇 시간 앞서 지인인 2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몇 시간 사이 연달아 총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겁니다. No one in our community, not a mother, not a 9-year-old, and certainly not news professionals, should become the victim of gun violence in our community. 경찰은 용의자와 피해자들 사이에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과거에도 총기 관련 혐의와 가중 폭행 등 범죄 경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정확한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희정입니다.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의 모발에서 대마에 이어 프로포폴도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주 이 같은 내용의 모발 정밀 감정 결과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 전달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유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투약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됩니다. 이를 앞두고 어제 이 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의 수사를 사법 사냥이라고 표현하며 비판했습니다. 당내 일각에선 체포 동의안 표결 이후에 이 대표가 거취를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원고 없이 메모지와 참고 자료만 보며 발언에 나선 이재명 대표는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를 두고 사법 사냥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법치의 탈을 쓴 사법 사냥이 일상이 돼가고 있는 폭력의 시대입니다. 1시간 남짓 간담회에서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사건은 바뀐 것 없이 대통령과 검사가 바뀌니까 판단이 바뀌었습니다. 과거 불체포 특권 포기를 공약할 때와 상황이 달라졌다며 영장 심사를 받을 계획은 없다고 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지면 당 대표직을 어떻게 수행할지 묻자 답을 피했습니다. 당내 일각에선 이 대표가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거취를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당 대표 사퇴 뒤 비대위 구성이나 당원을 상대로 한 재신임 투표 등 구체적인 방안도 거론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대표 주장대로라면 영장이 발부될 리 없으니 영장 심사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본인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1시간 넘게 하신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얘기를 판사 앞에 가서 하시면 됩니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27일 표결 처리됩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네, 두 분 뽑아서 영화 관람권 드리는 생방송 인증샷 이벤트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이 방송 보시는 장면 샵 JTBC 샵 상암동 클래스 태그 달아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도 이도성 기자 대신 이주찬 기자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마지막이네요. 네, 다음 주에 오늘은 이도성 기자 휴가. 출연으로 마련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오늘로 딱 1년입니다. 여전히 끝은 보이지 않고 특히 우크라이나에서는 죽음의 공포가 일상이 됐습니다. 네, 이 문제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기 위해서 러시아 출신 방송인 벨야코프 일리아 수원대 러시아어과 조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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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좀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그 JTBC 예능 프로그램이었죠. 비정상회담에서는 네. 이렇게 환하게 웃는 모습 그리고 이렇게 유머러스한 모습으로 많은 시청자분들이 익숙하실 텐데 지금은 책도 쓰시고 또 대학에서 학생들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 좀 주제이다 보니까 조금 진지하게 좀 들어가 보면 자,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대한 그 러시아의 공격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여러 번 분명히 밝히셨어요. 딱 1년 전에 오늘이죠. 그러니까 1년 전 오늘 2월 24일 날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러시아가 공격을 딱 했을 때 본인 트위터에 우크라이나 국기를 딱 하나 올렸거든요. 다른 말 없이. 네. 어떤 의미였나요? 말 그대로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피해자인 우크라이나에 지지하는 그런 스탠스였죠. 아무래도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들어가기 전에 러시아가 그럴 거라는 예상은 아무도 못했고요. 지금도 1년 주기로 이제 나오는 뉴스나 그러니까 보도를 보면
사실상은 러시아 내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던 사실이기도 하고 해외에서도 많이 몰랐다고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당연히 그럴 거라고 예상하지는 못했고, 근데 딱 그날에 1주년에 있었던 일이죠. 들어갔을 때는 이제 우크라이나 국기를 지지하는 마음으로 올리는 거죠. 근데 진짜 누구도 침공을 예상하지 못했고 그리고 누구도 1년이 지난 이렇게 이 길어질 시점까지 이렇게 길어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예상하셨나요? 예상을 못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처음에 딱 24일에 푸틴이 방송에서 나가서 연설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 러시아가 그래야 됐는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연설을 했는데 그때는 거의 대부분 러시아 방송에서 나가는 레토릭이 뭐냐 하면 3일 만에 기울을 이라는 구호로 이제 나갔어요. 정말로 푸틴이 처음에 우크라이나에 들어갔을 때 모든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러시아 군대를 환영할 거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반길 거고 우리가 빨리 들어가서 빨리 끝낼 거라는 게 우세였어요. 빨리 점령할 것이다. 네. 근데 이제 3일이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지금 1년이 됐는데 그렇게 길어질 거라는 건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죠. 네. 뭐 젤렌스키 대통령이 항전을 다짐하면서 국민들을 다독이고 이렇게 우크라이나가 생각보다 반격이 힘이 셌다 뭐 이렇게 뭐 그런 보도도 1년 전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뭐 지금은 한국인이시지만 그쪽을 취득하셔서요. 러시아에 여전히 가족도 계실 거고 또 뭐 친구들도 계실 거고 소셜 미디어도 계속 확인하실 텐데 그래서 여쭙습니다. 지금 러시아 일반 국민들은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궁금한데 일단 반대 여론 뭐 어느 정도 있나요? 이 러시아 뭐 민간인 피해가 너무 크다 보니까 반대 여론이 없지는 않죠. 네. 있는데 근데 러시아 내부적으로 거의 모든 미디어 시장을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국영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기성세대 네. 특히나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에서 나오는 말만 듣고 있고 반대 여론은 주로 인터넷에서 펼쳐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접근을 못 하고 있고 네. 또 반대 여론의 목소리를 계속 통제해 왔어요. 특히나 이제 마지막 최근에 1년 동안 더욱더 그렇고요. 반대 목소리를 내는 기자를 이제 체포하거나 아니면 아예 러시아 밖으로 내밀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죠. 제가 기억하기에 전쟁 초기만 해도 1년 전에 뭐 그때 가을 뭐 이럴 때까지 쭉 보면 막 시민들이 대학생들이 막 모스크바 막 거리에 나와서 No War 반대하는 시위도 하고 또 생방송 도중에 국영방송 생방송 그 직원이 맞아요. 앵커 뒤에서 No War이라고 피켓 들고 하다가 뭐 화제가 이렇게 됐었죠. 잡혀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집회 소식이 뜸하단 말이에요. 지금은 있는데 언론에 보도가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워낙 그 사람들이 막 구금하고 공포를 보여줬기 때문에 아예 반대 자체가 좀 뜸해진 건지 좀 상황이 어떤가요? 두 번째일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원래 24일에 워낙 너무 충격이 커서 반대 사람들이 이제 시위를 하거나 여러 가지 반대의 그런 움직임을 보였는데 지금도 화면이 나가고 있는데 저렇게 막 No War 들고 하고 뭐 시민들이 잡혀가고 하죠. 네, 그거는 초기 모습이고요. 네. 지금은 그런 모습을 아예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1년이 지나다 보니까 사회 안에서 분위기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근데 반대 목소리는 대부분 러시아 외로 옮겨졌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러시아에서 이 우크라이나 공격에 대해서 전쟁이라는 표현 대신에 특별 군사작전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었어요. 근데 지금도 전쟁이라는 용어 자체가 공식적으로는 금지가 된 상태인가요? 공식적으로는 금지가 돼 있긴 한데 하지만 이제 작년 겨울쯤에 푸틴 대통령도 전쟁이라는 단어를 썼고 그것도 그때 화제가 엄청나게 컸고 또 초기에는 전쟁이라는 말을 썼다가 감옥으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요새는 대부분 사람들이 전쟁이라는 단어를 자유롭게 쓰고 있어요. 심지어 고위 뭐 그 정부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뭐 그러니까 외교부 장관이라든가 이런 공무원들은 다 쓰고 있고 공식적으로는 아직은 특별 군사 작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 반대 여론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리에서 이제 찾아볼 수 없다는 게 그러니까 1년이란 장기화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보면 이 전쟁,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 이게 좀 무뎌지고 익숙해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서글프기도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유엔이 집계를 한 바로는 지금까지 8,000명 넘는 민간인이 사망을 했고 13,000명이 다쳤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정부 쪽에서는 이제 2만 명 이상의 민간인이 사망을 했다 이렇게
있었는데 참 이 전쟁의 참상이 아주 끔찍하고 피해가 커요. 이런 우크라이나의 참상을 뭐 러시아 사람들이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는지도 좀 궁금해요. 현지 언론에서는 이 1주년 어떻게 다루고 있나요? 일단 크게 다루진 않고요. 네. 왜냐하면 러시아가 딱히 내세울 게 승리라고 할 수 있는 포장이 없어요. 그래서 크게 뭔가 말을 하진 않았는데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영상들, 뭐 무너진 우크라이나의 도시들이라든가 네. 뭐 이민이 이동하는 모습이라든가 러시아 방송 보도가 아예 안 됩니다. 국영 방송에서 그런 모습을 아예 금지하고 만약에 어딘가에 인터넷을 통해서 그런 방송에서 만약 방송하게 되면 무조건 페이크라는 딱지가 붙이고 이제 뭐 포토샵에서는 만들었다. 이거는 페이크다. 라는 게 항상 뒤따라하는 댓글이죠. 예를 들어서 뭐 우크라 어린이가 뭐 그 미사일 공격에 숨지거나 이런 끔찍한 보도가 우리나라에선 볼 수가 있는데 막 그런 게 러시아 언론에 보도가 되면 이건 가짜 뉴스다라고 무조건 가짜 뉴스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제일 큰 사건 중에 이제 전쟁 초기에 이제 부차 마을이라는 학살 사건이 있었는데 그거는 완벽하게 100%의 우크라이나 측의 페이크라는 게 러시아에서도 보도했습니다. 손이 결박된 채로 시신이 무더기로 발견돼서 정말로 충격이었는데 그것도 러시아 언론은 제대로 보도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네. 자, 그런데 러시아 정부가 여론을 아무리 이렇게 틀어막아도 지난 1년 동안 국제사회는 전쟁의 참상을 그래도 꽤 자세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주찬 기자가 준비했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인터넷 소셜미디어 덕분인데요. 준비한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군인들이 치열한 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무장을 하고 참호를 막 뛰어다니고 있죠. 예. 우크라이나 동부 격전지인 바흐무트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 이게 꼭 전장에 총탄이, 날아다니니까. 전장에서 마치 같이 참여해 전투를 치르고 있는 느낌이 드시지 않나요? 현장 옆에서 그냥 지켜보는 그런 느낌이네요. 네. 이 영상 바로 며칠 전 우크라이나 군이 직접 촬영해서 온라인에 올린 겁니다. 바흐무트가 우크라이나 곳곳으로 통하는 길목이다 보니까 지금 6개월째 맹렬한 교전이 치러지고 있거든요. 희생자가 속출하고 있는 바흐무트 생지옥 상황을 보다 가감없이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크라이나가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전 세계의 어떤 그 침공 상태를 중계하는 창문으로 똑똑하게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네. 뭐 러시아 언론이 보도를 안 하고 다 틀어막고 알려줄 방법이 있다. 틀어막아도 알려줄 방법이 있다. 뭐 이런 건데 뭐 이런 방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실 근데 이런 식의 노력 이렇게 자꾸 서방과 다른 세계에 이렇게 드러내는 전략은 초기부터 계속 우크라이나가 이어왔죠. 예, 맞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지나치게 흥미 위주의 모습이거나 일부 불확실한 정보가 돌아다니는 상황도 있었지만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항전 의지를 다졌고요. 네. 전 세계적으로 러시아에 대한 반감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 여론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정부가 처음엔 소셜미디어도 차단하고 대응한다고 했지만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언론도 종군 기자도 아닌 시민들이 직접 전쟁 소식을 전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또 이런 것들이 종전 시위나 반전 운동을 이끌어내기도 했고요. 일리아 씨도 이런 영상 많이 보시기 했었죠? 네, 많이 그래서, 봤죠. 네. 아니 전장에서 이렇게 아까 군인이 춤추는 모습이 더 서글퍼 보이네요. 네. 네. 이렇게 되면서 이 전쟁이 국제사회의 관심을 더 많이 받게 됐고요. 세계가 이 전쟁을 감시하는 방법도 달라졌습니다. 전쟁 범죄 기록에 정보전도 빼놓을 수 없는데 이번 전쟁 확실히 소수의 전문가만 지켜보는 게 아니라 다수의 민간인들이 함께 참여하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도 분명히 이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고심하고 있다고 봅니다. 언론만 틀어막는다고 다가 아니다. 지금은 다 아는 수가 있다. 이렇게 지금 상황이 돌아가고 있는 건데요. 빠르게 살펴봤지만 벌써 이 전쟁이 1년이나 된 만큼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영상도 있고 충격을 준 영상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는 그저 이제 화면을 통해서만 보고 있고요. 이게 진짜 현실이라는 게 슬플 따름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의 참혹한 피해 상황을 생각하면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저희 자기 전에 스마트폰으로 뭐 이렇게 SNS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저는 포근한 이불 안에서 이렇게 이것저것 재미있는 것도 보다가 이렇게 갑자기 또 랜덤으로 뜰 때가 있어요. 그냥 이게 동시대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주찬 기자 잘 봤고요. 자, 이렇게 1년이 지나는 사이에 서방과 러시아 사이의 힘겨루기는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가 그랬어요. 지난 화요일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키이우를 깜짝 방문해서 뭐 공습 경보 속에서도 뭐 이렇게 뭐
젤렌스키 대통령 만나는 그런 뉴스도 나왔는데 이게 깜짝 방문이 러시아 사람들에게는 뭐 큰 뉴스였나요? 어땠나요? 큰 뉴스가 되지는 않았지만 일단 보도가 되긴 했었어요. 보도가 됐어요. 네네네. 근데 그것도 비꼬면서 보도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푸틴이 허락해줬다. 원래는 공습할 수 있었을 텐데 공습 안 하고 배려해줬다라는 식으로 이제 비꼬하면서 보도가 됐고요. 근데 당연히 모든 전문가의 말을 들어보면 푸틴에게 굉장히 큰 모욕이다라는 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서 그렇게 계속 그렇게 정쟁을 하는데 기여와 목적인데 이렇게 미국의 대통령이 거기까지 와서 회담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푸틴에게 큰 모욕이죠. 또 공식적으로 미군이 주둔하지 않는 공간에 미국 대통령이 그 현장을 방문했다는 거는 처음이라 그러더라고요. 처음이에요. 공식적으로는. 네. 그런 자신감을 또 내비칠 수 있었던 것도 푸틴에게는 굉장한 압박으로 오히려 작용했을 것이다. 압박이고 망신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또 러시아 언론에서는 푸틴이 허락해줘서 그때 우리가 그렇죠. 공격 안 해서 올 수도 있었다. 바이든이 갈 수 있었다. 이렇게 또 포장을 보도가 되는군요. 하는 건데. 아하. 또 바이든 대통령이 그 키이우를 깜짝 방문했던 그날 이제 2시간 간격으로 푸틴, 바이든 연설로 그렇죠. 서로 경고를 네, 또 맞습니다. 주고받았습니다. 일단 영상부터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포문을 연 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후 첫 국정연설에 나와 침공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Главное, что люди, граждане России, дали им моральную оценку. Горжусь, думаю, все мы гордимся, что наш многонациональный народ... 같은 날 오후 바이든 대통령은 폴란드 바르샤바 연설을 통해 이를 반박했습니다. 서방은 러시아를 공격하거나 파괴할 계획이 없다고 했고 러시아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일도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Brutality will never grind down the will of the free, and Ukraine will never be a victory for Russia. Never. 참 결연하게 또 이야기를 했는데 이날 푸틴이 2011년 미국과 맺은 핵무기 감축 조약이 뉴스타트 참여 중단한다고 선언을 했고 바로 어제는 핵전력 증강에 주력을 할 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최악의 경우에 푸틴이 핵무기 진짜 사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러시아 사람들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그러니까 일반 러시아 사람들이 보는 거랑 전문가 보는 거랑 조금 다르긴 한데 일단 전문가의 말로 들으면 푸틴에게 레드라인, 그러니까 마지노선이라는 게 크림반도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이전까지는 핵을 쓰는 거의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할 거라는 평가가 우세고 우크라이나 군이 크림에 만약에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핵의 사용도가 훨씬 또 그 사용 가능률이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질 거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럼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군의 이동을 봐야 되겠다. 아직까지 그렇죠. 좀 완전 그 현실 핵무기가 현실화됐다고까지 말할 정도는 아니겠네요. 러시아에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많은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핵무기라는 게 러시아의 최후의 무기이기 때문에 그거 외에는 사실상은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는 게 없다라는 평가입니다. 그래서 푸틴은 실제로 협박 수단으로 쓸 수 있는 게 핵무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자꾸 얘기를 거론되는데 사실상은 그게 이제 사용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협박을 위해서 하는 도구이라고 하는 평가가 우세해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그렇게 대통령이 핵무기를 언급할 정도라면 우크라이나는 그럼 러시아에게는 그러니까 주권 국가가 아닌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되찾아야 할 땅이야. 뭐 핵무기를 써서라도 우리가 되찾아야 돼. 뭐 이런 인식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근데 그 인식이 있다면 국민들까지 그게 다 퍼져 있나요? 어느 정도인가요? 기성세대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소련에서 태어나고 소련에서 자란 사람에게는 우크라이나를 주권 국가로 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같은 나라고 이제 어떤 정치적 실수 때문에 흩어졌지, 그것도 임시적으로 흩어졌지, 사실상은 러시아의 땅이고 우리가 되찾아야 할 그런 땅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푸틴은 그 기성세대의 대표적고요. 반면 소련 세대 이후에 태어난 젊은 층들은 그럼 어떤가요? 젊은 층들은 지금은 현재 대한민국의 젊은 층들은 북한에 대한 태도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권을 갖고 있는 나라고 우리랑 적대시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상은 주권을 갖고 있는 다른 국가다라고 생각하죠. 제가 또 추가로 듣고 싶은 게 아까 북한이랑 키워드를 말씀하셔서 생각난 건데 온라인에 보면 지금 러시아 언론 통제나 여론을 통제하는 상황이 북한 수준처럼 되고 있다는 말도 있어요.
그 말에는 공감하십니까? 아직은 그 정도가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보는데 그쪽으로 지금 빨리 걸어가는 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좀 강하게 네. 속도가 빨리 붙고 있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 또 여쭈면 아무래도 이건 뭐 누구도 보장할 수 없는 문제지만 이번 전쟁이 언제까지 갈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장기화될 거라고 봅니다. 예. 이거는 쉽게 푸틴에게 이 정도면 여기까지 온 게 푸틴에게 약간 너무 마음에 걸린 거기 때문에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 아무리 대화를 하자고 해도 푸틴은 대화를 안 할 거라는 게 대부분 사람들이 평가합니다. 네. 그래서 장기화하고 실제로 전투에서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종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은 아직까지는 희박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부디 피해가 없으려면 누군가 한 명이 져서 끝나는 게 아니라 테이블에 앉아서 좀 악수하면서 사인을 하면서 끝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것은 원래 워낙 변수가 많은 거기 때문에 네. 우리가 예측할 수가 불가합니다. 사실상은. 그래서 지켜볼 수밖에 없죠. 네. 자, 끝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혹시 방송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좀 한번 해주시죠. 저는 뭐 1년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마음이 상당히 매우 크고요. 굉장히 빨리,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끝났으면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1년을 맞아서 러시아 출신 방송인 벨야코프 일리아 수원대 교수 그리고 이주찬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일리아 씨와는요 본방송 끝나고 곧바로 유튜브로 이어지는 상클 2교시에서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 누구보다 널 사랑해 모든 힘 다해 너를 불러 Hold me tight baby you're my everything 널 만나고 난 변했어 세상 누구보다 널 사랑해 모든 힘 다해 너를 불러 I'm in London, London boy 네, 지금 시각 8시 31분입니다. 저 같은 경알못,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지식, 머니클래스. 오늘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 세금 깎아주는 만능 계좌, ISA, 완전 정복. 이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기 위해선 여유자산 꼭 만들어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런 여유자산 만들기 위해서는 최대한 빨리 종잣돈, 목돈을 마련해두라. 그리고 자산을 불려나가라 이렇게 말을 하죠. 이렇게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입니다. 그런데 이 ISA 이름도 솔직히 어렵고요.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히 뭐고 어떻게 가입하면 좋을지 정리가 필요합니다. 오늘 전문가와 함께 ISA 완전 정복해 보겠습니다. 부자 되는 개념 쏙쏙 알려주는 손희의 금융 크리에이터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공동경비구역 JSA는 알겠는데 네. ISA 이거 뭐 그러니까 요새 유행하고 뭐 당장 안 써도 뭐 가입해라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네. 뭡니까? ISA는 Individual Savings Account의 약자입니다. 좀 그렇게 하셔야 돼요. 네, 영어 선생님처럼.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종합 관리 계좌인데요. 우리가 네. 직역했을 때는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종합 자산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으니까 뭔가는 관리하고 담을 수 있다라는 분위기가 이렇게 풀풀 납니다. 네. 하나의 금융 상품을 담을 수 있는 바구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바구니. 되는 건데요. 네. ISA는 정부가 이제 국민들이 우리가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고 노후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이 상품을 설계를 한 거고요. 16년도 3월에 출시가 됐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꽤
한 6, 7년 됐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에 상관없이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가입을 할 수 있는 상품이고요. 그리고 혹시 소득이 있으시다면 15세에서 19세 미만 역시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년의 의무 기간이 있기 때문에 최소 이 기간은 반드시 채우셔야 되고요. 이제 연 한도가 있습니다. 연 2천만 원의 한도 내에서 그리고 만약에 이 한도를 채우지 못하셨다면 2월도 가능하기 때문에 다음 해로 넘겨서 운용하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이제 5년간 최대 1억 원까지 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ISA는 은행 그리고 증권사에서 가입이 가능하신데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은행에서 각각 가입하실 수 있는 게 아니고 1인 1계좌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 한 명이 한 계좌만 개설 가능하다. 네. 근데요, 아까 지금 그림에도 나왔지만 뭐 예금, 뭐 채권, 뭐 주식, 펀드 뭐 각각 따로 해도 되잖아요. 근데 아까 바구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바구니에 담아서 종합 관리를 하면 뭐 왜 그래야 되죠? 뭐가 좋길래 그렇죠? 뭔가 좋으니까 이거를 가입해야 될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ISA는 우리가 땡땡 혜택을 볼 수 있다라고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바로 절세 혜택이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이 종류에는 일반형, 서민형, 그리고 농어민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근로자 소득으로는 5천만 원 이하, 종합소득 기준으로는 3,800만 원 이하이시라면 서민형 가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제 비과세를 또 추가하는 것, 그리고 비과세 한도 이거를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일반형은 비과세 한도가 200만 원까지, 서민형과 농어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보실 수 있고요. 이 한도를 넘어서신다면 일반적으로는 15.4% 세금을 부과를 해야겠지만 ISA는 이와 함께 절세 혜택을 더 추가로 주기 때문에 9.9%의 세금만 내면 됩니다. 아, 요 비과세 한도를 넘어서도 네. 아, 그렇군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300만 원의 이자 수익을 얻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경우에 일반형 기준으로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고요. 100만 원에 대해서만 9.9%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일반적인 계좌라면 300만 원 전체에 대해서 15점 세율을 적용을 받았을 테니까 네. 9만 9천 원과 46만 2천 원 세금 혜택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야, 이렇게 보니까 ISA가 대단해 보입니다. 네. ISA 기억해놔야겠네요. 네. 그리고 ISA의 세제 혜택 같은 경우에는 네. 순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긴다라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인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ISA 계좌에 예금도 담고 펀드도 담았어요. A 예금에서 제가 300만 원 이자 수익의 이익을 얻었고요. 네. 그리고 펀드에서 300만 원 손실, 300만 원 이익 이렇게 얻었다면 종합적인 순이익은 300만 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 300만 원 기준으로 또 일반형으로 본다면 200만 원은 다시 한번 비과세 혜택을 볼 거고요. 100만 원에 대해서 9.9%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는 세금은 9만 9천 원만 내면 되는데요. ISA가 아닌 일반 계좌는 순이익이 아니라 이익을 본 모든 계좌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거기 때문에 600만 원에 대해서 15.4%를 매겨서 92만 4천 원의 세금을 내야 됩니다. 아니, 손실 난 것도 화가 나는데 이것까지 세금 떼 할 수 있는데 손실 난 걸 빼고 세금을 매기니까 훨씬 더 또 혜택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절세만 봐도 82만 5천 원의 절세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딱 비교를 해보니까 딱 와닿습니다. 네. 자, 근데 이 ISA라는 게 한 가지 유형이 아니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ISA의 종류는 일임형과 신탁형, 그리고 증권사에서 가입할 수 있는 중개형 ISA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일임은 우리가 뭔가 맡긴다라는 느낌을 좀 풀풀 풍기고 있죠. 네. 그래서 은행이나 증권사의 모든 것을 맡겨서 해당 금융사가 운용한 것에 대해서 고객은 수익을 배분을 받는 거고요. 신탁형은 내 돈을 내가 책임지고 운영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마치 위탁 계좌랑 사용 방법이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중개형 ISA는 가장 최근에 등장을 했습니다. 21년도에 등장을 해서 증권사에서만 가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것 역시 본인이 운용을 하는데 가장 큰 특징은 국내 주식을 운용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국내 주식. 네, 지난해 말 기준으로 ISA를 가입하신 분들이 463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래요? 네. 왜 저는 여기 안 들어가 있죠? 네.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셨고요. 일임형이랑 신탁형 같은 경우에는 가입자가 크게 늘지 않았어요. 그런데 국내 주식이 투자가 가능한 중개형 같은 경우에는 벌써 351만 명의 가입자를 훌쩍 넘겼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일임형과 신탁형의 중간 단계라고 볼 수 있는 중개형을 많이들 가입하신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이 각각
각각의 유형 특징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유형 특징을 골라서 가입을 하셔야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절세 혜택이 크다 이제 알겠는데 또 비슷하게 대표적으로 절세 혜택 큰 거 하면 연금저축이 있잖아요. 네. 그럼 연금저축을 할지 이 ISA를 할지 이걸 좀 비교하면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결정을 하면 좋을지 좀 조언을 한번 해주시죠. 네, 맞아요. 사실 우리가 투자금이 무제한이라면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을 텐데 맞아요. 결국 제한적이기 때문에 대체 연금저축이 나을지 ISA가 나을지 이걸 좀 고민을 하게 되는 건데요. 어떤 것을 가입할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두 계좌의 목적이 뭔지를 좀 뚜렷하게 파악을 하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ISA는 중기적인 목돈 마련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연금저축은 노후 자금이 마련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나는 단기적으로 이 의무 기간 ISA는 3년이기 때문에 이 3년을 채워서 목돈을 마련할 것인지 혹은 노후 자금을 위해서 나중에 노후에 생활비처럼 받는 이 자금을 목돈 마련할 것인지 이 목적을 좀 뚜렷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인출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ISA는 수익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인출이 불가능하고 연금저축은 55세 이후에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간에 인출을 할 수 없다라는 큰 단점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많은 분들이 연금저축을 3040 세대에서 가입을 많이 하시는데 30대, 40대는 결혼도 해야 되고 또 자녀 양육도 해야 되고 돈이 많이 들어가요. 기타에 큰 돈이 많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고려한다면 연금저축 가입이 좀 망설여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또 연금저축은 장점도 뚜렷해요. 우리가 노후를 위해서 목돈 마련을 하는 거다 보니까 중간에 자금 활용을 할 수는 없지만 매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제 혜택으로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결코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목적을 좀 잘 구분을 하신다면 나는 ISA가 낫겠다 혹은 연금저축이 낫겠다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라면 의무기간을 좀 가장 신경을 쓸 것 같아요. 네. 3년 5년 사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3040 저 같은 경우에도 좀 그게 차이가 있으니까 의무기간이나 이 표를 좀 보면서 한번 개인적으로 그 생활 패턴에 맞춰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SA, JSA만 알던 저에게 또 새로운 거 하나가 또 지식이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도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클래스 손희의 금융캐릭터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클 라이프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은 여행으로 우리 상클이 여러분의 일상에 휴식을 선물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의 여행 기자비가 돼주실 분 영상으로 먼저 만나볼게요. Tiene que seguir hacia el norte. 이렇게 막막할 수 있어. 이분들이 지금 기름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마을버스 은수 장하다. 네, 한국의 돈키호테 임택 여행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 복장도 뭔가 심상치 사연이 않아요.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잠시 후 여쭙기로 하고요. 네. 오늘 떠나볼 여행지. 근데 복장을 보니까 추측을 하고 싶은데 어디일 것 같아요? 어디서 구매하셨습니까? 오늘 말씀드릴 그 나라에서 구입을 했는데 네네. 이게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그 베르베르족이라는 그 사람들의 전통 옷입니다. 네. 어느 나라죠? 모로코입니다. 모로코. 지금 지도로 표시가 된 여기군요. 이 맞습니다. 모로코 하면은 사실은 이렇게 좀 뭔가 사막, 북아프리카잖아요. 그런 게 생각나기도 하고 여기가 또 사하라 사막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북아프리카 하면은 그 최고의 브랜드가 바로 사하라 사막이죠. 세계에서 제일 큰 그런 규모를 가진 사막이고 그 사막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나라들이 있고 그 나라들이 역사적으로도 굉장한 일을 했잖아요. 뭐 카르타고라든가 바로 그런 지역의 나라로 여행을 떠나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사막 여행 소개해 주시죠. 네, 자 사막 오늘은 제가 그 모로코 동쪽에 있는 알제리와의 접경 지역에 있는 메르주가라고 하는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르주가.
여기군요. 예, 여기입니다. 예. 그 메르주가는요, 아주 작은 마을인데 이 마을에는 이제 낙타들이 많이 살아요. 낙타가 한 100여 마리 정도 사는데 그 낙타에 기대어 사는 그런 그 마을이에요. 저기 보면 낙타가 나오죠. 머리띠를 안 했습니다. 네, 네. 생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 마을에 가면은 제가 저기를 간 이유가 제가 이제 요 사전에 소개도 드렸지만은 마을버스 타고 세계 일주 했잖아요. 네네. 예. 그때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들어간 지역이 저 지역이에요. 아, 그래요? 우연하게. 근데 저기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 살고 있는 바로 그 알리라고 하는 그런 형제들이 있는데 저는 어디를 가도 이렇게 전 세계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 형제를 찾아서 저 마을을 간 거죠. 지금 저 이분들이군요. 예, 맞습니다. 저 알리, 그다음에 하마드라는 친구인데 저 큰 형이 하산이에요. 뭐 저렇게 보여도 다 제 동생들입니다. 그런가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야, 그럼 저기도 그러니까 몸을 뉘려고 가셨던 예전에 세계 여행 때 가셨는데 친구를 만들었고 네. 이번에 또 오랜만에 찾아뵌 거군요. 저 마을 이제 저 마을에 가면은 이제 아무래도 우리 사막 그러면은 모래, 그다음에 낙타 네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 친구들이 그 낙타를 에다 사람을 태우고 가는 그런 일들을 해요. 관광업이죠 일종의. 그래서 이제 저 낙타를 타고 가게 됐는데 이 낙타가 떠나기 전에 굉장히 많은 물건들을 실어요. 우리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자고 하는 것들을 다 실어야 되는데 그렇죠. 정작 자기들이 먹고 해야 될 그런 물이나 음식은 절대 싣지를 않아요. 아까 낙타 먹을 거는 안 실는다. 네, 자기가 먹을 거는 안 싣고 사람들이 먹을 거를 싣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한번 떠나면 오래 떠날 거잖아요. 그럼 낙타 쓰러지면 어떡해요? 그 낙타가 이 사막으로 나갈 적에는 자신들의 것을 하나도 갖고 나가지 않는데 이 낙타가 이 그 사막으로 나갈 때 몰면 알퍼라고 하는 그런 식물을 먹어요. 지금 먹고 있는 건 건초인데 그 사막에 가면은 이 그 알퍼라고 하는 그 식물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 알퍼라고 하는 식물은 우리 그 낙타가 그 배설물을 먹고 또 살아요. 근데 그 낙타의 배설물은 얼마나 그 가벼우냐면은 그걸 우리가 낙타 팝콘이라고 불러요. 낙타 팝콘. 너무 네. 가벼워서요? 예, 그래서 그것이 이제 걸어가면서 낙타들이 그걸 흘리고 가면 그것을 먹고 우리 이제 알퍼가 자라는 거죠. 근데 예, 저렇게 가벼워요. 이게 낙타 똥을 입으로 푼 거예요? 네, 지금 막 나온 겁니다. 막 나온 거를 저렇게 풀면 그러니까 이 생체 구조가 완전히 그 물을 전략하는 구조로 돼 있어가지고 자기 몸속에서 완전히 수분을 뺀 다음에 배설물을 내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설물을 먹고 그 낙타가 지나가는 길에서 그 알퍼라는 풀이 자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낙타는 나갈 때 도시락을 자기가 가는 길에다 저렇게 쫙 깔아놓고 가는 거죠. 네. 그렇군요. 아니, 아까 무슨 도토리 같아요. 아니 저는 초코볼. 근데 너무 똥을 부는 그 임태 작가님 얼굴이 너무 귀엽게 이렇게 나도 후 하시는데 네, 똥 앞에서 제일 귀여운 인물로 제가 선정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사막하면 네. 오아시스 빼놓을 수 없잖아요. 사막의 오아시스. 있죠? 보셨어요? 오아시스에 기대어 사는 민족이죠. 또 어떻게 보면 물이 없으면 못 사니까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막 그러면은 이렇게 멋진 그런 야자수 나무가 드리워 있고 작은 그런 호수를 생각을 하는데 실은 사람들이 인공적으로 만든 그러한 오아시스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요. 사막에 지나가다 보면 뭐 이렇게 웅덩이도 없고 뭐 강도 없는데 저런 식물을 키우는 그런 인공적인 오아시스가 많아요. 근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한 가구당 2,000평씩을 그 분배해 줬다 그래요. 그러니까 2,000평이면 적은 농사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 가지고 무엇을 키우나 하고 봤더니 우리가 먹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키우고 있는 거예요. 밀도 키우고 있고요. 양파, 쪽파, 대파 뭐 다 키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처하고 이번에 같이 갔잖아요. 우리 처가 보더니 거기에 태양초 고추도 심는 거예요. 예, 그리고 갓도 있어요. 그러니까 야, 여기서 갓김치 해 먹어도 되겠네. 이럴 정도로 그 사막에 사는 그 인공적인 그 오아시스에 저렇게 많은 농사를 짓고 있다. 사람은 다 살 수 있게 마련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어떻게 사막에서 이렇게까지 농사를 잘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막에는 이제 자연적으로 생긴 오아시스에도 물이 있지만 그 모래 그 땅 속에도 굉장한 물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지하수를 우리가 이제 스페인이나 이태리에 가면은 그 로마 시대 때 만든 수로들을 볼 수가 있죠. 그 수로가 바로 땅 속에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 속에 있는 지하수를 역시 지하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저렇게 물을 끌어다가 사막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가 대단한 거예요. 그러네요. 인간이 제가 들어가 수로를 봤습니다. 만들어서. 네, 제가 들어가 봤는데 오래전에 만든 지금은 이제 전기로 펌프로 이제 물을 올리지만 옛날엔 저렇게
굴을 파가지고 물을 이제 수로를 냈는데 저기 일반인들 못 들어갔는데 제가 들어가 봤어요. 우리 알리 형제들이 들어가 보자 그래 들어갔는데 저것을 보게 됐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현지 주민과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네. 임택 작가님 직접 지하 수로를 지금 이게 이런 수로 덕분에 과거부터 오아시스가 가능한 그런 좀 역사적인 장면입니다. 그 영화 맞습니다. 세트장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아니면 간첩 침투 약간 예전 네네네. 그럴 동굴하러 가는.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저곳에 그 수천 년 전에 벌써 2~3천 년 정도 전부터 네. 저런 수로 방법을 만들어내서 사막에서 농사를 지었다는 거예요. 와, 인간의 대박이다. 저걸 어떻게 팠을까요? 그러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사막 하면 낙타 봤고요. 오아시스 봤고요. 유목민도 만나보셨어요? 유목민 지나가다 보니까 텐트들이 많은 거예요. 언뜻 봐서는 뭐 이렇게 난민촌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유목민인데 1년에 한 2번 정도씩 이동을 한답니다. 근데 저곳을 그래서 호기심이 나서 가 보았는데 나름 굉장히 문화적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텐트가 한 가족마다 여러 개가 있잖아요. 네네. 용도가 다 따로 있습니다. 공부방 텐트, 부엌 텐트, 응접실 텐트, 그다음에 이제 잠자는 텐트 다 이렇게 분리가 돼 있는데 저곳에 가니까 아주 특이했던 것이 우리는 쓰레기라고 생각해서 버리는 것들이 저곳에서는 굉장히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페트병 하는 그러한 용도로 쓰이고 있어서 야 자원이라는 건 참 나눴으면 좋겠구나 이런 생각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유목민에 대한 그 선입견을 깼어요. 저분들이 문화생활이 낮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굉장히 그 아파트도 있습니다 도시에. 심지어는 아이들 유학도 보내고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전기가 들어오나요 저기? 전기는 이제 자가발전. 발전기로. 네, 그게 좀 부족하고. 그리고 아까 뭐 이렇게 돌멩이 같은 거 쌓아놓은 거 보였잖아요. 네. 그게 유목민들의 그 무덤이거든요. 아, 무덤이에요? 예, 무덤인데 아무래도 이제 이동을 하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유목민들의 무덤은 이름표가 없습니다. 예, 그냥 돌로 표시만 해놓고 저 페트병들이 보이죠. 예. 네. 와, 신기하네요. 그리고 아까 낙타들은 네. 알타였나요? 알퍼, 그러니까 똥 덩어리. 네네. 알퍼를 네. 열심히 먹었잖아요. 임택 작가님 뭘 드셨을까요? 식물이었죠 알퍼가. 네. 저는 이제 여행 그런 걸 일단 뭐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그러는데. 예. 근데 이 나라는 따진이라고 불리는 그런 고유의 음식이 있습니다. 따진. 네, 저게 따진인데요. 감자도 보이죠? 그다음에 그 당근도 보이죠? 이게 야채하고 그 안에 그 양이나 아니면 소고기를 넣고 저렇게 만든 건데 따진이라는 건 사실 음식 이름이 아니고 따진은 그 일종의 뚝배기 같은 개념이에요. 음식을 해먹는 용기인데 저렇게 그 안에다가 고기와 야채를 넣고 저렇게 찜을 해먹는 거죠. 약간 국물 없는 감자탕 느낌인데요? 그렇습니다. 네, 아주 우리 입맛에 굉장히 맞고 우리가 이제 여행을 가면 이제 음식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저 모로코만은 안심하고 가셔도 되는 게 저게 입맛에 딱 맞아요. 그래요? 네, 게다가 저 안에 고기가 얼마가 들어있냐면 300g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가격이 우리 돈으로 7,000원 정도뿐이 안 해요. 야, 저렴하네. 진짜요? 예, 그래서 이 모로코에 가면은 여러분들 따지를 아주 맛있게 먹고 인심을 팍팍 쓰셔도 네. 됩니다. 방금 춤을 춘 걸 보니까 맛있다는 거 느껴집니다. 네. 제 눈에는 카레 소스로 만든 닭볶음탕처럼 보였어요. 그런 맛도 있어요. 예. 자, 시간이 또 이렇게 훌쩍 갑니다. 랜선 여행이라는 게 이렇게 또 아쉽게 시간이 가는데 마지막 하나만 여쭐게요. 저희가 네. 도시 같은 거 준비되어 있는데 이건 다음에 여쭤봐야 될 것 같고 어떻게 가셨어요? 지금 직항이 없잖아요, 모로코. 일단은 유럽을 먼저 가셔야 됩니다. 왜냐면 유럽에서는 모로코로 가는 모든 비행기 노선이 다 있어요. 그래서 파리로 가게 되면 파리에서 타면 되고 뭐 바르셀로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유명한 도시에서는 이 모로코로 가는 직행이 있는데 비행기 값이 굉장히 착합니다. 그래요? 우리 제주도 정도 가는 정도뿐이 안 돼요. 그 유럽 도시에서 모로코로요? 그렇죠. 예, 왕복 저는 이제 성수기예요 나름. 네. 성수기라서 26만 원 왕복으로 끊었는데 평상시에 비수기에 가면 한 10만 원 정도 돼서 왕복 비행기표를 끊을 수가 있고 게다가 제가 렌트카를 했는데 렌트카의 비용은 열흘 동안 빌리는 비용이 1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하루에 한 10,000꼴. 하루에 10,000원. 열흘 동안 10만 원. 기름도 싸고 그리고 음식의 값도 우리나라의 한 4분의 1, 5분의 1 되니까 여러분 돈 걱정하지 말고 모로코 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임택 작가님의 지금 모래가 어디서 풍기는 것 같아요. 사막 여행, 북아프리카 모로코 여행기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말을 앞두고 날은 온화하지만 국외 스모그 유입으로 오늘도 미세먼지 농도가 짙겠습니다.
오늘 서울을 포함한 대부분 지역의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이 예상되고요. 인천과 경기 북부는 오전에, 전남과 제주는 오후에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이 미세먼지는 오늘 밤 찬바람이 불어들면서 점차 해소가 되겠습니다. 한편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무척이나 건조한데요. 오늘 오후부터 내일까지 강원 영동에 최대 15cm의 눈이 쌓이면서 건조특보는 해제가 되겠고요. 경북 동해안과 제주도에도 눈이 확대가 되면서 최대 8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오늘 눈비 소식이 있는 지역을 제외하고 전국에 남아있는 구름은 낮부터 차차 사라지겠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도 끼겠고요. 짙은 미세먼지로 인해서 낮에도 연무가 남아있는 곳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현재 기온 보시면 현재 서울 1도, 광주 3도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 8도, 대구, 창원 13도가 예상됩니다. 주말에는 아침 기온이 다시 영하권으로 떨어져서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겠고요.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낮겠습니다. 변덕스러운 날씨에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 우크라이나 전쟁 1년을 맞아서 러시아 출신 방송인 일리아 씨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전쟁 1년을 맞아서 유엔은 특별총회를 열었는데요. 우크라이나의 평화 회복을 위해서 러시아의 무조건적이고 즉각적인 철군을 요구하는 결의안이 채택이 됐습니다. 우리 정부도 공동제안국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총회에서도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네, 러시아의 침공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온 일리아 씨와는 좀 이따가 곧바로 유튜브로 이어지는 상틀 2교시에서 조금 더 대화 나눠볼 텐데요. 유튜브 JTBC 뉴스 계정으로 접속하시거나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이 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오셔도 됩니다. 유튜브에서 바로 만나 뵙겠습니다. 상암동 클래스 오늘 본방송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도 상클하세요. 꺾여버린 꽃처럼 아플 때도 쓰러진 나무처럼 초라해